전립선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건강백과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왠지 쑥스럽고 민감하게 느껴져서 선뜻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전립선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밤에 자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3-4번씩 깨어나는 일이 반복된다거나 소변을 볼 때 줄기가 예전보다 많이 가늘어진 것 같다거나 아랫배가 묵직하게 뻐근한 느낌이 자꾸 든다거나 소변을 다 보고 나서도 왠지 개운하지 않고 찜찜한 느낌이 남아있다거나 혹시 이런 증상들이 조금이라도 익숙하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립선에 대한 실제 통계를 보면 50대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전립선과 관련된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70대에 이르면 무려 70에서 80%의 남성이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그냥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기고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질환은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건강백과 채널에서는 전립선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왜 생기는지,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쉽게 물어보기 어려운 전립선 환자들의 성생활 문제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다루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제1장. 전립선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전립선이 정확히 어떤 장기인지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장기입니다. 여성분들에게는 없는 기관이에요. 위치는 방광, 그러니까 소변을 저장하는 주머니 바로 아래에 있고 직장 바로 앞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소변이 몸 밖으로 나오는 통로인 요도가 바로 이 전립선의 한가운데를 통과한다는 겁니다. 이 구조 때문에 전립선이 조금만 커지더라도 요도를 압박해서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요. 정상적인 성인 남성의 전립선은 대략 호두 한 알 정도의 크기입니다. 무게로는 20g 전후이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전립선이 서서히 커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100g, 200g까지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 크기의 10배가 넘게 커지는 셈이니 얼마나 소변길이 좁아지겠어요. 전립선의 기능도 중요합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일부를 만드는 분비샘입니다. 사정이 일어날 때 전립선액이 분비되는데 이 액체가 정자를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요. 전체 정액의 약 20에서 30%를 전립선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전립선은 소변 기능뿐만 아니라 생식 기능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전립선과 관련된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라고도 하는데 암이 아니라 단순히 전립선이 커지는 상태입니다. 주로 4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빈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전립선염입니다.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인데 비대증과 달리 20대, 30대 젊은 남성에게도 아주 흔하게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전립선암입니다. 남성암 중에서도 최근 발생 빈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암인데 서양에서는 남성암 1위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20년 사이에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루겠지만 일상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시는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2장 전립선 질환의 증상.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증상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 몸에서 어떤 신호가 오면 전립선을 의심해야 하는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저장 증상과 배뇨 증상입니다. 저장 증상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빈뇨입니다. 낮에도 화장실을 자꾸 가게 되고 하루에 8번 이상 소변을 보면 빈뇨라고 합니다. 보통 성인 남성이 하루에 소변을 4-5번에서 6번 정도 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8번 이상이면 너무 자주 가는 거죠. 그 다음으로 야간 빈뇨입니다.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는 건데요. 처음에는 1번이던 것이 2번, 3번으로 점점 늘어납니다. 수면의 질이 뚝 떨어지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도 피곤함이 이어집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이 야간 빈뇨로 인한 수면 부족을 정말 많이 힘들어하세요. 또 급뇨라는 증상도 있습니다. 갑자기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이 매우 강하게 와서 참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화장실까지 가는 도중에 실수를 하는 급박성 요실금이 생기기도 해요. 배뇨 증상으로 넘어가 볼게요. 배뇨 지연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바로 나오지 않고 한참을 기다려야 겨우 나오는 증상이에요. 그리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요류 감소도 흔한 증상입니다. 예전에는 힘차고 시원하게 나오던 소변이 언젠가부터 실처럼 가늘게 나오거나 끊어지는 느낌이 난다면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힘을 줘야만 소변이 나오는 배뇨 노력도 나타나고 소변을 다 보고 난 뒤에도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는 것 같은 잔뇨감, 그리고 소변을 다 봤는데도 방울방울 계속 떨어지는 말기뇨도 나타납니다. 이 증상들이 숫자로 점수화한 표가 있습니다.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라고 해서 영어로는 IPSS라고 합니다. 7개 항목으로 구성된 35점 만점의 설문인데 7점 이하면 경증, 8점에서 19점이면 중등증, 20점 이상이면 중증으로 분류합니다. 인터넷에서 IPSS 점수표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니까 본인의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직접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립선염의 증상. 전립선염은 전립선 비대증과 겹치는 증상도 있지만 몇 가지 뚜렷하게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통증입니다. 회음부, 항문과 고환 사이의 부위가 아프거나 묵직하게 불쾌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랫배, 허리, 고환, 사타구니 부위에도 통증이나 불편감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사정을 할 때나 사정 후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성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변을 볼 때 따갑거나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고 빈뇨와 급뇨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균에 의한 급성 전립선염의 경우에는
39도 이상의 고열과 오한, 전신 피로감까지 동반되는 경우도 있어요. 전립선염은 크게 급성 세균성, 만성 세균성,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 그리고 무증상 전립선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실제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만나는 것이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입니다. 세균도 발견되지 않는데 증상이 계속 반복되는 상태라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20대, 30대 젊은 남성들이 이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합니다. 전립선암의 증상. 전립선암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초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립선암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처럼 소변 불편 증상이 생기기도 하지만 암이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아무 증상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기 검진이 생명을 구하는 열쇠가 됩니다. 암이 진행되면 혈뇨가 나타나거나 혈정액이 나오기도 하고 뼈로 전이된 경우에는 허리 통증, 골반 통증, 다리 저림 같은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이미 나타난 상태라면 안타깝게도 암이 꽤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50세 이상 남성이라면 그리고 가족 중에 전립선암 환자가 있다면 45세부터 매년 PSA 혈액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PSA는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물질인데 혈액 한 번으로 전립선암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검사입니다. 제3장 전립선 질환은 왜 생기나요? 전립선 질환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인을 알면 예방도 할 수 있으니까요.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 전립선 비대증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몇 가지 핵심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노화와 호르몬 변화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남성은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전립선 세포를 자극하는 DHT라는 호르몬의 전립선 내 농도는 오히려 높아집니다. DHT는 O-알파 환원 효소라는 효소가 테스토스테론을 변환시키는 물질입니다. 이 DHT가 전립선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도록 자극합니다. 실제로 이 효소의 작용을 막는 약물이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매우 효과적으로 쓰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아버지나 형제 중에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있다면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60세 이전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수술을 받은 가족이 있다면 유전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습관 요인입니다. 복부 비만이 전립선 비대증 위험을 높입니다. 과도한 음주, 특히 맥주를 많이 마시는 것도 영향을 주고 운동 부족이나 오래 앉아있는 생활 습관도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결국 현대인의 생활 습관 자체가 전립선 비대증을 키우는 환경이 되는 셈이에요. 네 번째는 만성염증입니다. 최근 연구들에서 만성적인 전립선 염증이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과 진행에 관여한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립선 조직에 만성염증 세포가 많을수록 전립선이 더 빠르게 커진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전립선염의 원인. 전립선염의 원인은 종류마다 다릅니다. 세균성 전립선염은 말 그대로 세균 감염이 원인입니다. 요로에 살고 있는 대장균 같은 세균이 요도를 타고 올라가서
전립선에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임균이나 클라미디아 같은 성병균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흔한 형태인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은 원인이 훨씬 복잡합니다. 소변이 전립선 관 안으로 역류에 들어가는 경우, 면역계 이상으로 자가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 골반 근육의 긴장이나 경련, 스트레스와 심리적 요인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이나 수험생처럼 정신적으로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남성들에게서 만성 전립선염이 자주 발생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골반 근육을 만성적으로 긴장시키고 이것이 전립선 증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또 오래 앉아 있거나 자전거를 오래 타는 것처럼 회음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활동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의 위험 요인. 전립선암의 발생 원인도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잘 알려진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입니다. 50세 미만에서는 드물지만 50대 이후 급격히 발생률이 올라갑니다. 가족력도 중요한데 직계 가족 중 전립선암 환자가 있으면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식이 요인도 관련이 있습니다. 붉은 고기나 고지방 식이가 전립선암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토마토의 리코펜 성분, 녹차의 카테킨, 십자화과 채소 등이 전립선암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이 우리나라에서도 전립선암 발생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제4장 전립선 질환 예방하는 방법.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예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완벽한 예방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생활 속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전립선에 좋은 음식.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가장 먼저 토마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마토에 풍부한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전립선 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막아주고 전립선암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특히 토마토를 날로 먹을 때보다 익혀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을 때 리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토마토 소스 파스타, 토마토 달걀 볶음, 토마토 주스 등으로 다양하게 드시면 좋아요. 녹차도 추천드립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특히 EGCG라는 성분이 전립선 세포의 염증을 억제하고 암세포 성장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녹차를 많이 마시는 한국과 일본에서 전립선암 발생률이 서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역학 연구도 있습니다. 호박씨도 전통적으로 전립선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입니다. 아연이 풍부하고 아연은 전립선에서 가장 많이 농축되는 미네랄로 전립선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셀레늄도 항산화 작용으로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이 채소들에 들어있는 인돌-3- 카비놀 성분이 전립선암을 포함한 여러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하셔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과 붉은 고기의 과다 섭취는 전립선암 위험을 높입니다. 과도한 음주, 특히 맥주는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킵니다.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전립선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권장됩니다. 다만 밤에 자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야간 빈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커피의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저녁 식사 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과 생활습관.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습관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전립선 비대증 위험을 줄이고 이미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정도 걷기, 수영, 조깅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좋아요. 케겔 운동도 꼭 권장드립니다. 케겔 운동은 골반 아래쪽 근육, 즉 골반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만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남성에게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을 때 조이는 근육을 5초 동안 꽉 쥐었다가 5초 동안 풀어주는 동작을 10회씩 하루 3세트 반복하시면 됩니다. 요실금 예방과 성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특히 뱃살, 복부 비만이 전립선 비대증 위험을 높이고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허리 둘레를 90cm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흡연이 전립선암 위험을 높이고 전반적인 혈관 건강을 해쳐서 전립선 혈류도 나빠지게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빠뜨릴 수 없어요. 만성 스트레스는 골반 근육을 지속적으로 긴장시켜 전립선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을 피하세요. 사무직이나 운전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1시간에 한 번씩은 꼭 일어나서 5분 정도 걷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 검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생활을 한다 해도 정기 검진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전립선암은 초기에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50세 이상 남성이라면 또는 가족력이 있는 45세 이상 남성이라면 매년 PSA 혈액 검사와 직장 수지 검사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PSA 수치가 4 이상이거나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라면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 점수 평가, 소변 검사, 전립선 초음파, 요류 검사 등을 받게 됩니다. 초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증상을 잘 조절할 수 있으니 증상이 있으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병원을 찾아주세요. 제5장 전립선 질환 치료하는 방법. 이제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두시면 실제로 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 훨씬 덜 두렵고 적극적으로 임하실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 전립선 비대증 치료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점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자신의 전신 상태에 맞는 치료 전략을 세운다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오래 참기보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상이 가볍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는 경증의 경우에는 우선 생활 습관 개선부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식이요법, 운동, 수분 조절, 스트레스 관리를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해보면서 증상 변화를 지켜보는 거죠. 중등증 이상의 증상이 있다면 약물 치료를 시작합니다. 2가지 주요 약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파 차단제입니다. 탐스로신, 알프조신, 실로도신 같은 약들이 여기에 속해요. 이 약들은 전립선과 방광 출구 부위의 근육을 이완시켜서 소변이 잘 나오게 해줍니다. 효과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서 보통 1주에서 2주 안에 효과를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다만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러운 기립성 저혈압, 그리고 사정 시 정액이 방광 쪽으로 역행하는 역행성 사정이 부작용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역행성 사정은 건강에 해롭지는 않지만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많이 당황하실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2번째는 오마이너스알파 환원효소 억제제입니다.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 약들은 앞서 말씀드린 DHT 생성을 직접 억제해서 전립선의 크기 자체를 줄이는 약이에요. 효과가 나타나는데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지만 장기적으로 전립선을 20에서 30%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부에서 성욕 감소, 발기 기능 저하 같은 성기능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2 약물을 함께 쓰는 병용요법도 많이 사용됩니다. 서로 작용하는 방식이 달라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약물로 증상이 조절되지 않거나 심각한 합병증이 생긴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입니다. 흔히 TURP라고 불리는 수술이에요. 배를 열지 않고 요도를 통해 내시경 기구를 넣어서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전기로 잘라내는 방식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검증된 수술법이에요. 최근에는 레이저 수술도 많이 합니다. 홀뮴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적출술, 호에리피이 대표적입니다.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립선 동맥 색전술, 전립선, 견인시술 등 성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치료하는 비침습적 방법들도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전립선염 치료. 전립선염 치료는 종류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은 항생제 치료가 핵심입니다. 적절한 항생제를 2주에서 4주 복용하면 대부분 잘 회복됩니다. 다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을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성 세균성 전립선염도 항생제를 쓰는데 훨씬 오랫동안 복용해야 합니다. 보통 4주에서 6주,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까지 항생제 치료를 해야 해요. 가장 치료가 어려운 것이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입니다. 세균이 없기 때문에 항생제가 잘 듣지 않아요. 대신 여러 치료를 복합적으로 시도합니다. 알파 차단제로 근육을 이완시키고 항염증제와 진통제로 통증을 관리하면서 온욕이나 따뜻한 좌욕으로 혈류를 개선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골반저 근육 물리치료가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골반저는 몸통의 아래쪽 부분에 위치하며 방광, 요도, 생식기, 장 등을 정상적으로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이곳은 방광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고 소변을 참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변을 자주 보거나 잔뇨감이 느껴지는 문제는 바로 이 골반저 근육이 쇠약해져서 발생합니다. 또한 심리적 원인이 큰 경우에는
인지행동 치료나 심리 상담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염 증상 완화에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전립선 분비물이 축적되면 염증 반응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금욕이 전립선에 좋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이 차이가 좀 있겠지만 60세 기준으로 2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전립선암 치료. 전립선암 치료는 암의 진행 정도, 악성도, 환자의 나이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전립선 밖으로 퍼지지 않은 국소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3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입니다. 전립선 전절 제술이라고 해서 전립선 전체와 정낭을 제거합니다. 최근에는 로봇 보조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발기 기능과 관련된 신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정밀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사선 치료입니다. 외부에서 방사선을 쏘는 방법과 전립선 안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심는 브라키테라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 감시입니다. 악성도가 낮은 초기 암에서 즉각적인 치료 대신 PSA 검사와 생검으로 꼼꼼하게 감시하면서 지켜보다가 암이 진행되는 신호가 보일 때 치료를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불필요한 과잉 치료를 피하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행성 전립선암에는 호르몬 요법이 중요한 치료 수단입니다. 남성 호르몬을 억제해서 암세포의 성장을 막는 방법입니다. 약물로 남성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전이성 전립선암에는 항암 화학 요법,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등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6장 전립선 환자의 성생활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지만 선뜻 물어보기 어려운 주제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바로 전립선 환자들의 성생활 이야기입니다.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이니 편하게 들어주세요. 전립선 질환이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 전립선 비대증 자체는 발기 기능이나 오르가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야간 빈뇨로 인해 수면이 부족해지고 만성 피로가 쌓이면서 성적 욕구와 기능이 간접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전립선 비대증 자체가 혈관 건강 저하, 호르몬 변화, 대사 질환 같은 노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공통된 원인들이 성기능도 함께 떨어뜨리는 거죠. 전립선염, 특히 만성 전립선염은 성기능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정할 때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으면 성관계 자체가 두려워지고 점점 피하게 됩니다. 이것이 심리적인 위축으로 이어져서 발기부전이나 성욕 감퇴를 유발하기도 해요. 만성 통증과 염증이 지속되면 우울감으로도 이어지고 이것이 성기능을 더욱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됩니다. 전립선암 치료 이후에는 성기능 변화가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발기에 관여하는 신경이 손상될 수 있어서 발기부전이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방사선 치료 후에도 발기 기능이 서서히 저하될 수 있고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성욕 감퇴와 발기부전이 거의 예외 없이 나타납니다. 전립선 약물과 성기능,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약을 먹다가 성기능 변화를 느끼면 당황해서 임의로 약을 끊어버리는 분들이 많은데
먼저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알파 차단제, 특히 탐수로신과 실로도신은 역행성 사정이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정 시 정액이 앞으로 나오지 않고 방광 쪽으로 역행해서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오르가즘은 정상적으로 느끼는데 정액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건강에 해롭지는 않고 약을 끊으면 대부분 돌아옵니다. 하지만 처음 경험하는 분은 많이 당황하실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세요.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인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는 복용 환자의 약 5에서 10%에서 성욕 감소, 발기부전, 사정량 감소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약을 끊으면 회복됩니다. 호르몬 요법을 받는 전립선암 환자의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이 거의 없어지므로 성욕이 크게 감소하거나 완전히 사라지고 발기도 거의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암 치료를 위한 결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생활과 친밀감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립선 환자에게 권장되는 성생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전립선 질환에서 규칙적인 성생활은 오히려 권장됩니다. 금욕이 전립선에 좋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에도 규칙적인 성생활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사정이 전립선 분비물을 자연스럽게 배출시켜주고 성적 흥분과 사정 과정이 전립선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관계가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킨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전립선염 환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에 1회 또는 3주에 1회 정도 규칙적으로 사정하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염 증상이 덜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립선 분비물이 쌓이면 염증 반응이 악화될 수 있으니 규칙적인 배출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만 사정할 때 통증이 매우 심한 급성 전립선염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무리한 성관계를 줄이는 것이 좋고 염증이 가라앉은 후 서서히 정상적인 성생활을 재개하시면 됩니다. 전립선암 수술 후에는 보통 수술 후 4주에서 8주 정도 지나면 성관계를 재개할 수 있지만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료 후 성기능 회복하는 방법. 전립선 수술이나 치료 후 성기능이 저하된 경우 포기하지 마세요.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경보존 로봇 수술 기법이 발전해서 수술 전 발기 기능이 정상이었던 비교적 젊은 환자의 경우 약 60에서 80%에서 발기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경이 재생되는데 수개월에서 심지어 1년에서 2년이 걸릴 수 있어요. 회복을 돕기 위한 음경 재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술 직후부터 비아그라, 시알리스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저용량으로 매일 복용하거나 음압 기구를 사용해서 신경이 회복될 때까지 음경 조직이 위축되지 않도록 혈류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신경이 회복된 후 약물의 도움을 받으면 성적 자극에 반응해서 발기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음경 내 주사 치료나 요도 내 약물 투여 방법도 있고 모든 방법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도 선택지가 됩니다. 성공률과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지만 자연 발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파트너와의 소통이 치료만큼 중요합니다. 전립선 질환과 성기능 변화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커플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파트너와의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남성 환자분들이 성기능 저하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파트너에게 미안한 마음이나 거부당할까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성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파트너 입장에서는 이유를 모르니까 자신이 매력이 없어서 거부당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오해가 쌓이면 커플 관계 전체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파트너에게 현재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전립선 질환으로 인한 성기능 변화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인 상태라는 것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관계의 범위를 넓게 생각해 보세요. 삽입 성교만이 성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스킨십, 포옹, 마사지, 다양한 형태의 친밀감 표현을 통해 서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더 깊은 정서적 연결을 느끼게 되는 커플들도 많습니다. 심리적인 어려움이 크다면 성치료 전문가나 커플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호르몬 치료 중인 전립선암 환자분들께 호르몬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지기 때문에 성욕이 거의 사라지고 밟기도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치료의 부작용으로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욕이 없더라도 파트너와의 신체적 접촉, 포옹, 스킨십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자체보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따뜻한 느낌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원한다면 음압 기구를 사용해서 성교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파트너의 만족을 중심으로 성관계를 재구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파트너와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커플들이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해 훨씬 더 깊은 정서적 유대를 쌓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7장 전립선 건강을 위한 일상 루틴.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물 한 잔을 마시고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시작하세요. 아침 식사에는 토마토나 십자화과 채소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면 좋아요. 가능하다면 아침 30분 산책을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전립선 건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낮 동안 충분한 수분을 꾸준히 섭취하되 카페인 음료는 적당히 드세요. 카페인이 방광을 자극해서 빈뇨를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오래 앉아있는 업무나 운전을 하신다면 1시간에 한 번씩 꼭 일어나서 5분 정도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이 습관이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데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저녁 루틴. 저녁에는 과도한 음주를 피하세요. 특히 맥주는 소변량을 늘리고 전립선을 자극합니다. 저녁 식사 후 따뜻한 차 한 잔은 좋지만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야간 빈뇨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취침 전 따뜻한 물로 좌욕을 10분에서 15분 하는 것도
전립선 혈류 개선과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주간 루틴. 일주일 단위로는 규칙적인 운동을 주 3회 이상 유지하세요. 케겔 운동은 매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성생활. 60세 기준으로 2주에 1회 정도의 사정은 전립선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나 취미 활동 등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도 꼭 챙겨주세요. 연간 루틴. 50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비뇨의학과를 방문해서 PSA 검사를 받으세요. 가족력이 있다면 45세부터 시작하세요. 비뇨기 증상이 있는 분은 더 자주 방문해서 경과를 확인하세요. 마무리. 오늘 건강백과 채널에서 전립선의 모든 것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면서 아주 흔하게 생기는 질환이지만 올바른 생활 습관과 약물 치료 필요하면 수술로 충분히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염은 젊은 남성에게도 많이 생기는 질환이고 스트레스와 생활 습관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전립선암은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 검진이 말 그대로 생명을 구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립선 환자의 성생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규칙적인 성생활이 오히려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치료 후 성기능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다양한 치료법과 재활 방법으로 회복할 수 있고 파트너와의 열린 대화를 통해 친밀감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립선 질환은 절대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나이 드는 남성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흔한 건강 문제입니다. 증상이 있는데도 쑥스럽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꼭 병원을 찾아주세요. 일찍 발견하고 제대로 관리하면 전립선 질환이 있더라도 활력 있고 행복한 일상을 충분히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전립선 건강이 걱정되는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백과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정확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력 있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본 콘텐츠는 건강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실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